11만 9천 킬로 A7 2.0 가솔린 모델이에요. 엔진 소리가 되게 거칠어요. 디젤 같아요. 희한하네. 지난번 탔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른데 얘? 거칠다. 차주분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그랬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엔진 경고등은 안 들어와요. 증상으로는 가만히 정차하고 있으면 엔진 오일 압력이 낮다라고 고장 코드가 들어온대요. 경고등도 들어오고, 그리고 엔진 소리도 거칠고 엔진 진동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거든요. 타보고 올게요. 디젤 같다 진짜 차가. 내가 지난번 탔을 때는 엔진 소리가 이거보다 더 심각했는데 계속 났거든 소리가. 오늘 왜 좋아졌지? 꼭 병원에 가면은 아프다는 애가 또 안 아프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얘가 영상에 출연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차 나가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뱅크원 캠축 지연 규정값에 도달되지 않음. 이 고장 코드가 하나 남아있는데 빨간색으로 오일 어려운 애구나 얘. 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랜만에 아우디 A7이 들어왔어요. 16년식 모델이고 2.0 TFSI 2.0 터보의 직분사 엔진을 얘기합니다. 엔진 형식은 CYN 형식을 갖고 있는 가솔린 엔진인데 마칸 2.0 A4, A5에도 들어가고요. 다양한 차종에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데 A7에서는 2.0이 흔하지 않다. 보셨다시피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달릴 때는 괜찮아. 한참 주행하시다가 신호대기를 하면 경고등이 들어온다 하셔가지고 저희 매장에 오셨는데 히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차주분이 2023년도 10월경에 중고차를 사셔가지고 5, 6개월을 잘 타시다가 작년도 여름쯤에 정비업체에다가 엔진 부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비를 의뢰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캠축 제어 불량하고 오일 압력 관련해서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4개월을 보셨대요. 그 해당 정비소의 사장님도. 고생대로 하신 것 같아. 원래 원칙상 다른 업체에서 엔진 쪽을 막 수리를 하셨다가 오시는 차는 원래 저희가 안 받습니다. 근데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남이 만져놨던 일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통해서 하면서 하는 것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시든 기계적 분해 조립을 하시든 그게 왜 어려운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지난번 마칸처럼 휘둘릴까 봐. 일단 오일 압력 센서도 가르고 캠샤프트, 캠캐리어 브릿지도 가시고 바노스도 가시고 다 가르셨다는데 엔진 음향이 되게 거칠고 경고등이 올라오진 않지만 엔진 부조도 좀 남아있고 밸런스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아 보여져요. 오일 압력이 낮다라는 거는 오일 순환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오일 펌프에서 오일팬에 고여있는 오일을 빨아들여서 올라갑니다. 오일 필터를 거치고요. 크랭크축의 메탈 베어링, 커넥팅 노드 베어링까지 오일이 뿌려지고 나머지 오일들은 엔진 블럭을 거쳐서 실린더 헤드, 캠샤프트, 바노스, 오토레시, 밸브 태핏이라는 곳까지 오일압이 1.5바에서 1.8바를 유지한 채 꾸준히 올라가 줘야 되는데 캠축을 조립을 잘못했을 때, 바노스 조립을 잘못했을 때, 캠 캐리어, 캠 브릿지, 캠 전월부, 크랭크축의 메탈 베어링이나 커넥팅 노드의 메탈 베어링,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밸런스 샤프트라는 게 좌우로 들어가거든요. 윤활되는 어느 한 곳의 오일압이 크게 손실됐을 때 오일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엔진 오일이 어딘가 누설됐을 때 그걸 찾기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유관 점검으로 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차량이 엔진 오일 갈고 캠축 갈고 바노스 갈고 경고등이 들어왔대요. 오일량 체크해봤죠? 정량 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오일 필터를 빼볼 겁니다. 이거였으면 좋겠어. 필터 조립 불량. 안 그러면 왠지 다 뜯어봐야 된다고 진짜로. 요즘에 너도 나도 수입차 정비를 한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오일 필터 이상한 것 갖다 끼고 안 맞는 것 갖다 끼고 저가형 갖다 끼고 그게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우디가 정말 좋다고 차가. 아우디를 안 타보신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 승차감 면에서 주행 성능 면에서 정말 좋은 차야. 왜냐면 A4를 제가 좀 갖고 있어 봤잖아요. 한 2년 탔는데 타면서 정말 좋은 차였어. 오일은 새 거다 이거. 오일 필터는 만제품군으로 사용을 했고 쇳가루가 조금 있긴 하다. 이게 아래쪽에 금속가루가 살짝 있어요. 대롱이 깨졌다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네요. 쇳가루가 많긴 많은데 뭐 깨져 보이진 않아요. 오링 상태나 봤을 때 괜찮아 보이거든요.
안쪽에 큰 이물질도 없고. 그러면은 다시 꽂아서 보니까 전에 작업하셨던 분이 오일 압력 센서도 가르셨어요. 또 보니까 교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새 거네요. 네. 중요한 건 오일압이 진짜로 실제로 잘 나오냐 이거죠. 스타팅 했다가 바로 꺼줘. 야 뭐야 발전기 이거 맛도 발전기에서 소리 나네. 뜨락뜨락 거리는 게. 풀리가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걸어놔봐. 엔진 부조도 심하네 이거. 놔봐. 이리 와봐. 자 꽂아줄게. 이거 소리랑 다르지? 배기 타격감이 있죠? 네. 지금 오일 압력이 점점 주는데 4kg에 있던 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엔진 부조도 좀 있죠? 엔진 전체가 흔들려 지금. 근데 엔진에서 뭐가 둔탁한 소리가 많이 나는데? 배기 캠축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고 엔진이 계속 부정확하게 흔들려요. 과거 정비 이력으로는 간헐적으로 엔진이 툭툭 치는 것 때문에 로코암이라는 부품들 있잖아요. 베어링 잘 망가지는 부품, 656에서 망가졌듯이 로코암이라는 부품을 교환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오일 압력 낮은 경고등, 캠축에 타이밍 진지각 관련해서 고장 코드가 남아있어서 로코암을 교체하셨던 정비소에서 캠축하고 바노스를 같이 교환을 하셨대요. 그 공정성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로 의심이 되죠. 일단 오일 압력은 가변형 타입이라 냉시 동시에 한 4바 정도 압력을 유지하다가 열을 받으면 한 1.5바에서 1.8바 정도를 원래 유지하는 게 매뉴얼이거든요. 분명히 어딘가 오일이 압이 빠질 것 같아. 뭐야, 오일압 스위치가 아우디 정품이 아닌가? 일단 오일압 스위치가 정품은 아닙니다. 아까 압력 변화가 있는 거 봐서는 가변형 타입의 솔밸브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런 차 하는 게 제일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거든. 그 액추에이터도 보니까 가르셨다고. 반짝반짝 보이죠? 가른 건데? 왜 터져 있지 이거? 오일이잖아 이거. WD나 이런 게 아니라. 야 봐봐, 여기 꽉 차 있어 여기. 배기 바노스 쪽이나 뭐 배기 쪽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오일 터진 거 봐서는. 얘는 오일이 안 차 있는데. 일단은 T30이 잘 조여져 있는지 봐야겠다. 캠브리지는 풀린 게 없는데 캠 하우징 볼트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것도 갈았다고 그러셨거든. 앞쪽에서는 문제점이 보이질 않아요. 그쵸? 근데 왜 갈았던 게 터졌지 오일이? 지금 얘가 터졌단 말이에요. 안에 오일 라인이 들어가 있어. 지금 오일이 꼈어 배선 라인에. 잘못 걸린 것 같아 나. 에이, 설마 저번처럼 그렇게 부작으로 넘어가겠어요? 지금 시작과 동시에 어렵고요. 분명히 그 정비하셨던 곳에서 손을 놓아버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3개월을 갖고 계셨다는데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아래쪽에서 오일이 많이 샜네. 오일팬 쪽에서. 그쵸? 이쪽 주변에 하부 팬 쪽에서도 오일이 좀 많이 샜죠? 10만쯤 타면은 안 새는 게 이상할 만한 거 차니까. 오일류는 좀 그렇다 치고 왜 타이밍이 안 맞는가? 왜 오일 압력이 낮은가? 혹시 오일 스트레너가 막힌 건 아니겠지? 야, 뱃살 많이 나왔냐? 전보단 많이 줄어드신 것 같은데요? 야, 지난번에 임산부인 줄 알았어 나. 지금 한 3kg 넘게 빠졌어. 저희 그거 찍고 한 2주 지났잖아요. 네, 2주 동안 거의 4kg 정도 뺐습니다. 술을 끊어야 돼 사람은. 20대 몸은 아니더라도 39살 때 몸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한 2년 회춘하신 건가요? 네. 누누이 얘기했잖아. 사용한 대가를 치른다고요. 내 몸을 너무 혹독하게 썼지. 일단 크랭크 축을 돌려가지고 앞단에서 오일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자, 아래주고. 이거 뭐야? 이 바노스가 싹 다 앞에 갈렸냐?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거?
배기바노스 스크래치가 외형상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끼는 깨끗한 것 같은데요? 흡기는 가른 거고 배기바노스가 왜 이렇게 흠이 많아? 외형이? 막 찍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바깥에가 찍힐 일이 뭐가 있지? 수상하잖아. 배기 타격음도 많이 들어오고 엔진 부조도 심하고 배기 바노스에서 오일이 빠지는 걸까? 이 바노스는 떨어뜨리면 안 되는 부품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면 문제가 생기나요? 네,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 안에 오일 격벽으로 플라스틱 같은 개념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깨지거나. 엔진 부품들이 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야, 근데 몸이 정말 가볍다. 아, 그 정도예요? 네, 느껴져요, 진짜. 내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었나? 이제 무게 배분이 맞으신가 본데요? 네. 아니, 조금 더. 야, 이거 볼트 빠가나 있다. 볼트가 손으로 그냥 쉽게 안 풀려.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다 쇳가루잖아, 이게. 나사산이 상하면서 발생된 쇳가루예요, 이게. 흡기 거는 볼트를 바꿨고 배기 거는 그냥 쓰셨나 보다. 볼트에 뭐 낀 거는 없는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열어봐야 될 것 같아, 뚜껑을요. 혹시 실런트나 이런 것들이 접합되면서 라인을 막은 건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맞는지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타이밍 맞은 상태에서 앞에 걸 좀 빼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위치상 타이밍이 안 맞아. 체인이 늘어난 것처럼 캠 타이밍이 안 맞는데 이 자리가 지금 요 마킹 안쪽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안쪽 마킹 지금 돌아가 있어. 안 맞는데 반 칸 정도가 안 맞는데 지금. 근데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까지만. 얘도 빠가네 이거. 이게 손으로 잘 풀려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지고 마음이 급하셨나 보다. 캠 집이 다 갉아먹었네. 이러니까 오일이 빠지지. 이게 그냥 나오는 건데 다 달아있다 여기가. 스크래치 아니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 봐도 다 갈렸잖아 지금. 네. 얘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메탈 베어링 역할처럼 오일 윤활이 잘 되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배기바노스 저렇게 된 거 봤을 때는 드라이버로 막 제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닌지를 전에 작업하셨던 사장님한테 바노스에 왜 흉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먹어 있었던 건지 그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차주분하고 전 작업 업체에 통화를 해봤어요. 차량을 가져오면 AS를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차주분이 그런 상황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들어봤더니 이 문제가 있어서 또 며칠을 또 맡겨보셨나 봐요. 근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미조치 상황으로 나왔는데 J특공대에서 점검을 해봤더니 캠샤프트가 먹어 있고 볼트 몇 개도 나사산 상태가 좋지 않더라. 다시 맡기시기가 좀 부담되시나 보더라고요. 전 작업하셨던 업체에서도 일부분 책임을 져주시긴 했는데 전에 작업했던 내용하고 점검했던 사진을 좀 받은 게 있거든요. 과거에 2번 실린더 실화 코드가 있었고 압축 압력을 쟀을 때 압축 압력이 4개 다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차는 실린더 헤드를 탈거를 해서 압축 불량 점검을 선행했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 압축 불량 되는 거 잡으려다가 캠축 박살나고 캠브리지 박살나고 더 뜯어봐야겠지만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는 8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일단 체인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흡기 캠축을 갈았었는데 흡기 캠축도 못 써요. 그리고 배기 캠축은 다 먹어 있어서 배기 캠축도 갈아야겠죠. 실린더 헤드 커버 열어가지고 캠 샤프트 전월부가 손상이 있거나 그러면 헤드를 또 갈아야 돼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중간에 끼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가 이제 중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엄연한 그냥 정비소잖아요. 그래서 좀 전 정비소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회피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처음에 저희 매장에 왔을 때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고 영상을 찍으면서 캠샤프트 나오고 작업에 대한 불량이 있다라고 봤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그냥 가져가셔서 처리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열어보고 원인 파악 나오니까 그때서 뒷수습 하시려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한다. 엔진 오일 팬 쪽에서 누유가 있고 압축 불량이 있으니까 실린더 헤드까지 탈거를 할 건데 큰 손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캠축도 국내 재고가 없어요. 독일 재고래. 그럼 3주예요. 21일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모델의 흔한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중고 엔진은 있지만 실린더 헤드 단품으로만 중고로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뜯어보겠습니다. 원인 파악해 봐야죠. 저도 뭐 물어주기로 하셨다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렇게 된 원인이 혹시 달리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우 부품값 엄청 비싸. 근데 뭐야 이거? 구동에 빼는 군형이 없어진 거야 이제? 너도 BMW 따라하냐? 9년 된 차죠? 16년식이니까. 최근에 BMW는 없던 구멍을 또 만들어줬는데. 뭐야 걔한 것도 안 풀리네? 대체 얼마나 세게 조이는 거야 이거를. 임팩으로 정말 강력하게 조여놨셨나봐. 1V 세게 조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안에가 계속 깎여요. 계속 파진다고. 휠도 망가져.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PD님은 요즘에 아우디가 왜 망했다고 생각해요? 시청하시는 분들 먼저 댓글로 남겨줘요. 과거에 영광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다 개인적인 견해들이 있으실 거 아니야. 진짜 국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사실 아우디가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판매율 상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국내에선 안 팔리지만 해외에선 잘 팔리고 있다? 네. 그럼 폭스바겐은 왜? 폭스바겐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폭스바겐의 제조사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있었죠. 그래서 과징금을 받은 사례도 실제로 있었고. 국내에서 폭스바겐 그룹 판매율이 왜 이렇게 적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쌀수록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비싼 것만 고르죠. 폭스바겐은 뭐야? 슬로건이 국민을 위한 차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서민 포르쉐라고. 웃자고 얘기지만 골프 5세대 GTI, 6세대 GTI 서민 포르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차가 좋았고 200마력대의 차 중에서는 단연 슈퍼카급 정도로 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니까. 근데 차 가격이 쌌죠. 별 정도나 혹은 방패 그림의 차 정도는 타줘야 이야 그 가격의 가치가 느껴졌기 때문에. 잘 사는 척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잘 사는 나라라니까. 1인비 GDP가 3만 달러야. 3만 달러.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뭐해? 너도 나도 잘 사니까. 인서울이 안 되니까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가죠. 그럼 집값이 낮죠. 그럼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금액의 차입금으로 뭐해? 집을 살 수 있는 차입금으로 차를 바꾸죠. 이미 나도 부동산에 대출이 막 이만큼씩 있어 저도. 근데 뭐라고 있어 저도? 빚을 내서 차를 사고 있잖아. 왜요? 갖고 싶으니까. 뭐라고 있어요? 빚으로 집을 사고 빚으로 차를 사고 있는 세대라고. 근데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는 그만한 값어치가 없어 보이니까 자꾸 벤츠로 눈에 가고 BMW 눈에 가고 롤스로이스 눈에 가고 포르쉐로 눈이 가죠. 사람 심리라고. 저가형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가리가 된 거고, 카푸어 인식이 굉장히 심했던 차 맞죠? 그러면서 이거 타시는 분 뭐로 갔을까? OGT, 6GT, CLS 이런 걸로 가버렸다고. 왜? 금액이 넘사벽이거든. 참고로 6GT가 할인율이 제일 좋아. 벤츠 S클래스나 GLS 이런 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뭘 사야 되겠어요? 더 위에 등급을 사야 마이바흐. 요즘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중고차 탄다고 해서 알아주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10년 전 얘기라고는. 지금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 욕먹을 각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판단은 그렇다고. 아우디는 억가를 많이 당한 브랜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아우디가 주는 장점이 뭘까요? 멀티링크 타입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 안 타본 사람들이 왈가불가 말이 많다 차에. 그리고 또 장점, 사륜구동에서 등판 능력이 정말 좋다. 윈터 타이어를 굳이 안 껴도 사륜구동이라면 겨울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아우디 광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륜 기반형 차량이 아니라 후륜 구동을 염두에 둔 차량이다. 예전에 랠리에 나갔던 차량 보면 원래 후륜으로 만들었어요. 변속기도 원래 뒤축으로 뻗어 있어요. 전륜차를 만들려면 보통 어떻게 해요? 폭스바겐처럼 횡으로 엔진을 돌리죠. 변속기가 엔진 룸에 차게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무게 배분과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한 변속기 타입으로 엔진을 새로 배치했다고. 가로 배치가 아니라. 근데 전륜형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륜 구동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 눈이 오지 않는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륜 배치를 했고, 대부분 쿼트로 사륜으로 많이 나오죠. 폭스바겐 그룹은 어떻게 써? 골프, 파사트, 티구안 엔진을 가로 배치했죠. 근데 아우디 Q5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세로 배치했고.
같은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인데 엔진은 공유하고 변속기는 달리 썼죠. 아우디에 또 주는 장점, 차값이 저렴하다. 폭스바겐 다음으로 아우디가 저렴했어요. A8도 1억 초반이면 샀어. 디젤 모델 숏바디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프리미엄을 탄 것 같지 않아서 대형 세단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S로 갔죠. S. 요즘에 아우디 Q8, Q7, A8 모델을 보기 많이 힘들죠. Q8은 왜 팔렸어? 비싸니까. 그리고 또 Q8보다 더 보기 힘든 차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RS Q8이요. RS Q8. 왜? 아우디 브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대부분 카이엔이나 우르스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아우디가 차값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동급 대비 성능이 또 뒤처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아우디는 잔병치레가 조금 많긴 많아요. 타 브랜드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키로수에 잔병이 좀 있거나 혹은 큰 결함들이 하나씩은 숨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거라고요. 개선을 거쳐서 10년 동안 사골로 팔아먹은 엔진이죠. 이게 아우디를 안 타보신 분들은 승차감이 좋다라는 걸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승차감을 다른 차량과 빗대어 보자면 어떤 차량이 제일 비슷해요? 경쟁차 중에서는 BMW 이 당시 나왔던 게 OGT가 있죠. OGT는 7 바디로 만든 거잖아요. 차가 엄청 큽니다. 리어 엑셀만 에어 서스펜션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승차감이 되게 편안해야 되잖아요. 편안한 것도 아니고 안 편한 것도 아니야. 차가 큰데요. 이 당시 나왔던 벤츠에서 경쟁 모델로 CLS가 있죠. CLS는 에어 서스펜션이 4개가 다 들어갔다고. 근데 어떻게 해? 편안하지 않아요. 뭐냐면 스포츠형 쿠페를 타는 것 같아요. 그 모델들이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딱딱해. 아우디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이 있고 안 들어간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굉장히 유연해요. 왜? 관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BMW는 어퍼함을 하나로 쓰지만 얘는 어퍼함을 2개로 씁니다. 멀티링크 타입이에요. 선회하기 10도로 각도를 많이 꺾어줘요. 바퀴 각도를. 거기에 노면에서 걸러주는 충격들을 유연하게 받기 위해서는 관절이 많이 필요한 게 더 득이 되겠죠. 그래서 하체 유연성이 굉장히 좋다. 고속 주행감이 굉장히 좋다. 단점으로는 멀티링크 타입이기 때문에 부싱들이 커질 수가 없어요. 고무 부싱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4만에도 나가고 3만에도 나가고 6만 킬로에도 망가지더라. 그러면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승차감이 돌아온다. 아우디를 그래도 한 2년 갖고 있으면서 달리 봤던 브랜드예요. 눈길 와 저리 가라. 혼자 막 달려. 질주할 수 있어 진짜. 푸른 차도 BMW를 다 못 가고 있어. 그럼 혼자 가. 그런 장점이 있죠. 소모품 비용 독일 3사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근데 어느 순간 독일 3사에서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좀 빠지기 시작했고 그 위에 엎어진 브랜드가 뭐였어요? 포르쉐예요. 요즘 독일 3사를 BM 벤츠 아우디라고 부르지 않아요. 포벤비. 왜냐면 포르쉐가 많이 대중적으로 바뀌었거든. 봐봐. 여기도 카이엔, 저기에도 카이엔이 있어요. 지금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안에 카이엔이 또 2대가 더 들어있어. 대중적으로 CLS나 A7, 6GT 이런 모델을 보다가 포르쉐는 뭐가 있어요? 파나메라가 있고 자꾸 상위 그룹으로 옮겨가시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우디들이 주춤했던 이유들이 신차 판매율이 좀 많았어야 중고도 많이 돌아다녔을 건데 많이 안 팔렸다 보니까 매물 선택도 별로 안 되죠. 아직까지도 신차 판매에서 많이 절고 있다라고 하는데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돈 씨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억이 넘는 차를 사면서 이걸 타야 돼? 이걸 타야 돼?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는 선택의 폭이 너무 작아요. 거기서 어떻게 내구성이 좋은 차, 어떻게 연비가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수입차에서도 골라야 되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있으면은 폭이 넓어지고 1억 원 있으면 또 폭이 넓어지고 1억이 넘으면은 뭐 말도 못 하죠. 내가 생각했던 럭셔리나 주행 질감, 남들이 보는 시선들, 그 차량의 가치가 그 값이 안 된다고 그러면 포르쉐로 넘어가는 거죠. BMW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2010년도에 대중화를 이끌었어요. 정말 많이 팔렸죠. 접근성을 좋게 했고 그리고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드라이빙 센터도 먼저 설립을 했고 할인율도 많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다 보니까 신차 판매가 계속 꾸준했잖아. 그러니까 중고시장도 많이 돌아다니고 중고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정비시장도 그의 탄력에 맞게끔 잘 움직여지더라. 아, 문콕 방지용 스펀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문콕 방지 스펀지. 차를 아끼시는 것 같긴 하다. 신문지까지 깔아놓으신 거 보면. 근데 스페어에 바람이 없네. 바람을 넣어놔야겠다 이거다.
쇼겁쇼버의 각도, 에어쇼버의 각도 봐봐. 누워 있어요. 나는 스포츠성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카이엔이 승차감이 좋을 리가 있냐고. 딱딱해야 정상이지. 됐어? 나간다. 너 일부러 그만 들어. 크랭크 타이밍을 표시를 해놨는데 흡기 캠축의 타이밍 위치가 요 뒤에 화살표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 화살표랑 일직선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반 칸 정도 돌아갔어요. 체인이 늘어났거나 어저스터가 지금 망가진 거야. 배기 캠축에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이거 지금 막 다 갈궈놨죠. 뺄 때도 어거지로 제낀 느낌이라고 캠브리지를. 이걸 왜 이렇게 뺐는지, 왜 제껴서 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래 먹었던 건지 아닌지 담당자분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헤드에 여기 키 자리 있죠. 아래쪽으로 잔뜩 늘어났죠. 여기가 아래로 다 갈렸잖아요. 지금 배기캠 위치도 지금 반 칸 정도 벗어났고 여지 없어요. 이건요 작업 실수든 뭐가 먹었었든 원인 분석을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안 맞으면 안 맞은 이유가 있었을 거고, 먹었으면 먹은 이유에 대해서 고객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헤드를 교체를 하든 중고 엔진을 교체를 하든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타이밍 불량, 캠 브릿지 손상, 캠축 손상, 헤드 커버까지 열어보고 어디까지 교체를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린더 헤드가 중고로 안 나오네. 이게 지금 미쳐버리겠어. 헤드 그냥 중고 갔다가 바꾸고 싶은데 왜 중고로만 안 팔아요? 이 엔진이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고로 많이 안 팔렸잖아요. 차가 사고가 난 차량들이 이제 폐차장에서 중고로 엔진을 떼어놓는데 이런 불량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엔진을 통으로만 판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엔진을 살리는 게 좋을지 엔진을 교체하는 게 좋을지 아직 제가 결정을 못 했잖아요. 헤드 커버 열어서 상태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캠캐리어나 헤드가 먹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뜯어보겠습니다. 이 발전기에서도 소리 났잖아요. 시동 끌 때 씩 하고 소리 났거든. 베어링 나갔죠. 이거 이 크러치 베어링이 나간 게 아니라 안에 베어링이 나갔어요. 발전기 자체가. 얘는 더 심하게 나갔어요. 차 텐션 베어링하고 벨트하고 발전기는 같이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어컨 베어링은 양호하고. 정비라는 게 뭐 갈아서 얼마예요가 아니에요. 뜯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된다고요. 나중에 발전기 따로 갈으려고 그래봐요. 이중적인 공임이 지출되겠죠. 갈아버리는 게 맞아요. 갈아버리는. 아우디의 진보된 버전 뭐가 있어요? 프리미엄 버전. 벤틀리? 네, 벤틀리 4만 킬로 탔는데 냉각수가 새. 냉각수가 새면 시원하게 뜯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아우디들은. 그리고 여기도 엔진이 내려와 있어요. 얘는 카이엔이지만 3.0 디젤. 아우디 A7 3.0 디젤과 동일한 엔진이죠. 파워트레인이 같으니까. 벤틀리는 뭐랑 엔진 같아요? S7에 사용된 4000cc 트윈터보 엔진 같이 쓴다고. 근데 안에는 럭셔리하잖아요. 아, 접지선 막 새로 만들어줘야 되네. 아이씨, 너무 세게 줘. 일거리 하나 추가요. 커넥터는 다 깨져 있고 이거. 아이고, 커넥터 핀 다 부러졌네 이거. 아, 일이 진짜 험했나 보다 이거. 봐봐, 힙이 다 부러뜨려 놨어요. 뭐야? 아, 이런 미친. 봐봐, 데이캠 센서가 지금 놀죠. 캠 센서가 놀잖아. 이 검출이 되겠냐고. 이거 안 생기 이상하지. 에? 캠 센서 갈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애프터마켓으로 갈았는데 볼트 기장을 잘못 넣으셨네. 이거 기장이 안 맞으니까 얘가 흔들흔들 놀았겠죠. 일단 전 작업자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손님 차는 재산이기 때문에 안전과도 연계되어 있고 볼트 조임이나 이 커넥터 다 부러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신중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만진 엔진 2번 다시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류의 영상을 올리면 그럼 너는 잘하냐. 저도 실수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조져놓진 않아. 손님 차를 아껴야지 계속 아껴야지 생각을 해야지. 힘자랑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만 하면 된다. 우리 아들도 보고 있구나. 봐봐, 이게 이런 거라니까. 이런 거는 자리에 꽂아져 있지도 않고 이런 건 이렇게 꽂아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10mm도 임팩으로 싸서 조여보니까 이게 만너트가 세게 조여져 가지고 풀리지도 않고. 근데 손님분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차에다가 짜증내지 않을 거야. 잘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 봐야 된다는 거지. 어이씨. 안에도 오일이 가득 들어가셨네. 헤드커버도 설치가 잘못됐나 봐. 오일이 좀 차 있어. 하하 헤드캠. 나 점화 플러그는 완전 가토크에 10mm도 이거 봐라. 얘는 조여져 있지도 않네. 놀잖아 T30이 있는데도. 봐봐. 안 조여져 있잖아. 이씨 빠가네 이거. 잘 나오잖아. 역시 히팅건은 보시 히팅건이지. 가스켓 한 장, 가스켓 두 장. 원래 2장이 들어가요? 그럴 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냥. 크랭크 스프로켓 빠졌어. 바꿔야 돼 이러면 스프로켓. 이게 밸런스 샤프트인데 양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얘도 혹시 오일 순환 부족으로 깎여갖고 잘 안 돌아가는지까지 확인해 볼 거예요. 다 뜯어서. 텐셔너가 다 튀어나왔고 뒤로 밀리지도 않아. 이 체인 텐셔너 장력을 해지하고 얘를 뺐어야 되는데 작업 사진 보면 얘 과거에 뺐던 게 없어. 그러니까 텐셔너가 다 튀어나왔지. 그러니까 체인이 어떻게 장력이 최대 짱짱하게 늘어났으니까 엔진 소리도 이상하지. 뭐 이렇게 볼트에는 또 약하냐? 풀리는 소리가 다 제각각인데요? 역시 사운드 플레이를 잘하는구만. 와, 안녕이네 이거. 일단 캠축이 다 먹었어요, 그렇죠? 캠 하우징에서 보면은 아예 깎여 나갔어 그냥. 1번 작살났죠? 이런 스크래치가 아니라 이건 뭉개진 거라고 완전히. 봐봐, 여기가 지금 턱이 졌어. 이만큼이 여기가. 여기 턱 진 거야 지금 요만큼이. 이만큼이. 그럼 오일 필터 색가루가 요거 갈린 거예요? 네. 캠축 붙어서 안 부러진 게 다행이에요. 체인이 걸려 있었죠 원체는. 체인 텐셔너 아래쪽 장력을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버만 열면 어떻게 돼? 캠축이 이렇게 들리죠. 얘도 이렇게 들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 힘을 썼겠지 이 모서리에서만. 근데 다시 덮으니까 어떻게 돼? 찡겨지면서 간극을 유지하지 못한 채 짓누르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헤드만 안 팔겠대요. 제가 대충 부품 견적 빼보니까 얼마냐면 헤드까지 1000만원이에요. 전 작업자분은 제가 이걸 뭘 손님분한테 속일 수도 없는 거고 감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쩐지 정비 내역을 보는데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작업비가. 작업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했는데 역시는 역시야. 공임을 줄이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작업을 안 하게 되죠.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까 FM대로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정비 순서나 방법들이 좀 잘못돼서 발생된 사고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차주분하고 작업하셨던 업체 대표님하고 그래도 비용 처리를 전에 다 지불을 미리 해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실린더 헤드는 중고로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구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인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맥도 기술이에요. 인맥도 기술. 일단 헤드하고 캠축도 비싸요. 한 개에 100 얼마씩 하는데 어떻게 돼요. 독일에 지고 있다 했잖아. 일단은 파손된 부분들하고 차주분한테 안내를 드렸고, 원래는 엔진을 교체하려고 했던 견적을 그냥 가견적만 구두로 드렸었는데 그냥 그 금액을 다 드려버렸더라고. 정확하게 이제 작업 실수된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고객이 지불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은 제가 좀 나눠가지고 안내해 드린다고 했어요. 차주분도 환급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리비가 현실에 맞게끔 나온 만큼 잘 수리를 해달라고 맡겨주셨어요. 근데 좀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진짜. 이거 가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노코암 베어링이 개선품이 기존에 들어가 있었을 건데
이걸 교체해 보려고 캠축을 탈거를 했다가 덮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 차량이 압축 불량 났던 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실린더 헤드도 탈거를 해서 원인 파악 다시 한번 해보고, 저 실린더 헤드도 정상적인지 아닌지 비교를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걸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마모가 많이 있어요. 마모가 전체적으로 지금 마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찝찝한 상황인데, 비용을 아낀다고 해서 내가 아껴갖고 하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갈고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EA888 악명 높은 EA888이냐고 물어보던데, 걔는 피스톤에 문제가 좀 있었죠. 오일이 막 400kg 1리터씩 막 600kg 1리터씩 먹었습니다. 얘가 바뀐 게 뭐냐면 배기 매니폴드가 삭제됐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싱글 바노스였던 게 듀얼 바노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터보 차저 제어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전자식 타입으로. 이 볼트를 뺐는데 거품 시크리는 약품 냄새가 나는데? 오우씨. 오. 나지? 네. 정비인들만 알 수 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특유의 독한 냄새 있어요. 네, 제일 진짜. 독한 거. 지금 그 냄새가 여기서 나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흡기 클리닝도 해보고 인젝터도 갈아보고 별의별 걸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요즘 엔진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배기 매니폴드가 사라지고 있어요. 실린더 헤드 내부에서 관로를 그냥 배기 라인으로 빼서 바로 터보로 연결되더라고. BMW도 그렇게 하고 있고, 헤드 형상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아졌어. 오일 라인에 고무 실링 씹혀갖고 들어갔었나 보다. 헤드 물 라인까지 들어왔네. 이게 어제 고무가 씹혔었나 봐. 2번 3번이 합쳐지고 1번 4번이 같이 나오게끔. 실린더 헤드에 배기 열이 쌓일 것 같은데요, 그쵸? 만들기도 힘들게 왜 이렇게 해놨어. 희한하구만. 어디다 붙냐? 3번 떨어진다. 3번 배기 2개가 다 갔어. 그쵸? 1번도 세고 4번도 세고. 이러면 배기열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 열이 안에 가둬지니까요? 예, 헤드에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기 매니폴드가 보면 일반 알루미늄이나 스틸 재질이 아니라 스텐 재질로 해서 조금 가볍고 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배기열이 조금 더 잘 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배기 매니폴드가 없어지고 헤드에 이렇게 돼 있으면 배기열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쌓여서 밸브 쪽에 열 축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홀을 2개 뚫어놨잖아요. 2번 3번 모으고 1번 4번 모으고. 보니까 BMW가 과거에 했던 트윈 스크롤 터보 있잖아요. 배기 라인 2개로 해서 임펠러를 2개로, 배기 라인이 어차피 샤프트가 하나인데 작은 날개 큰 날개에서 2개로 돌리는 거거든요. 터빈의 부스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엔진은 블럭 손상이 많이 없는데, 블럭 손상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엔진 블럭이 주물이에요. 그럼 엔진이 무겁죠. 대신 어떻게? 부식에 취약해. 냉각수 관리 잘해줘야겠죠. 블럭 안에가 새빨가잖아. 냉각수는 맑은데, 그쵸? 녹이라고 이거. 구동의 관리가 잘못해서 냉각수 라인에 녹이 생긴 거예요. 구동에 교환하면 녹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녹 제거 작업을 병행하셔야 돼. 그러면 라지에타나 이런데 녹가루들이 딱 돌아다니다가 막히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새로 온 놈 캠샤프트. 이 비싼 몸값 하는 거. 샤프트 하나에 120만 원이라고 이거. 이거 피스톤이 한번 때렸던 애인가 본데, 헤드가 때렸잖아. 이거 요 자리가 지금 곰보져 있어요. 여기 다. 여기 헤드 가스켓이 안착되는 자리인데 압축이 100% 세겠는데 이거. 헤드를 또 어떻게 갖고 가지 이거? 헤드집 사장님한테 재생되는지 좀 여쭤봐야겠어요. 뭐 큰 덩어리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오일팬도 다 뜯을 거라 상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제작사들이 이제 플라스틱 스크류 타입으로 드레인 꼬꾸를 만들고 있어. 엔진 경량화에 힘쓰는 거죠, 그렇죠? 단점으로는 조금만 잘못 조이면 잘못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나사손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오링으로 밀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매번 오링을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새는 경우가 많아.
밸런스 샤프트라는 거는 엔진의 회전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있어요. 다시 원형으로 올려는 습성이 있죠. 2점 찍어놓은 게. 이렇게 돌려도 다시 무게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려보니까 왼쪽 밸런스 기어는 문제가 없고 특별하게 해도 무거운 건 없어요. 만약에 얘가 무거웠다, 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체인 조립할 때 스프라켓이 튀어나왔다가 다시 조립될 때 문제들이 많은데 크랭크가 이렇게 빗살무늬로 되어 있어요. 이 엔진을 처음 해보시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풀르면 튀어나오거든, 체인 장력 때문에. 근데 어쩌저쩌 하다 보면은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여기가 턱이 안 맞아지면서 타이밍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색깔을 돌고 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엔진 요소를 잘 봐줘야 돼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오케이. 보이지만 공부질이 안 된다고 얘가. 정비사가 가장 빡치는 순간인가요, 그게? 네, 보이지만 풀릴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어요. 제일 귀여워요 이거. 되게 좋아. 2만 원이야.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보이지만 안 들어가. 역시는 역시야. 엔진 살짝 들어야 되네. 구형은 약간 삐까구로라도 해서 힘을 쓰면 되는데 얘는 안 들어가네. 이 머리를 한 번만 잡아줘. 머리 잡았어? 네. 돌려. 하나 둘. 오케이. 이제 너는 빠도 돼. 혼자 하다가 둘이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둘이 하다 안 되다가 셋이 하면 또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냥은 안 나와. 거의 뭐 이 정도면 그 정비사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체격이 좋으신가 보다. 종민이처럼 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나 세게 조인다고? 뭐가 지금 잔뜩 깎였다 이거. 오일 스트랜드도 깨끗하긴 하거든요. 메탈이나 이런 거 같진 않고 헤드에서 깎여 나왔던 것들이 여기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탈에서 나왔다 그러면 필터 쪽이나 이게 아주 난장판이 됐을 거거든. 그리고 소리도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엔진 소리 이상하긴 이상했어. 근데 배기 캠축이 먹으면서 발생된 소음 같아 보여요. 이 상태까지는 차주분한테 안내를 드리고,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중고 엔진 사다가 그거 다시 올분해 해가지고 그 키로수에 맞춰서 고장 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교체하면서 바깥에 오일 셀 만한 것들 해가지고 맞춰서 올리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작업비가 더블로 들어가죠. 왜냐면 새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엔진을 또 분해를 했다가 조립을 하고, 그 엔진 자체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좋다 나쁘다. 근데 저 쇳가루 보면 결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쇳가루들이 크랭크 축이나 피스톤, 그 다음에 터보 쪽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캠축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크랭크 축 전월부 베어링이 손상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헤드 깎인 거 봐서는 저 정도 깎였으면 헤드에서 나왔을 것 같아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거와 다시 한번 헤드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나왔을 것 같다는 거지. 여기가 다 이만큼이 막 뭉그러졌는데, 봐봐 여기 막 이렇게 됐어. 이게 옆에가 흡기 쪽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막 늘어날 정도잖아요. 그렇죠? 흡기는 이런데 이거 거 같아. 이걸 거. 여기 잔여물이 필터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헤드에도 없었고, 오일 순환 라인은 다 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이제 리턴되니까 저기서 발생된 문제가 아닐까 싶어. 봐봐, 이게 오일이 캠축에 공급되게끔 이 전월부에 오일 공급 라인이 있어요. 어디 갔냐고. 여기는 있는데. 멋있다, 진짜 멋있어. 밸브 시트가 여기가 많이 침하됐네. 이쪽이가 많이 달았고, 얘는 여기가 많이 달았고. 밸브 크랙은 없는데 밸브 시트 자리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배기 압축도 샜고. 일단 물건이 센터 발주권하고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내일 도착한다고 하거든요.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비는 뜯고 붙이는 게 일이 아니라 청소가 일입니다. 청소가 90%예요. 이 밑작업은 피해갈 수가 없어. 실력 있는 정비사라 할지라도. 이거 귀찮다고 대충 밀어놓고 실리콘 위에 실리콘 덧박한 거 본 적 있어? 분명히 검은색 실리콘이 싸져 있는데 그 위에 회색 실리콘이 막 싸져 있고. 그렇게 덧방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면 밀착이나 이런 게 좀 안 좋겠죠. 뭔가 야간 자율학습하는 그 독서실 온 것 같아요.
뭔가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존 거 헤드하고 밸브 박살난 거 막 조합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압축이 새는가 봐야지. 결국에는 압축 불량 때문에 엔진 부조가 있어서 시작된 일이니까 무조건 안 새야겠지. 일단 배기구 쪽으로 새는 게 없죠. 흡입 밸브도 양호. 흘러내려오는 거 없죠. 네. 오케이. 조금 늘어났어. 아, 이런. 안 박혀. 아예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떡하지? 일을 하다 보면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던데. 아무래도 이 다음 영상을 많이 기다리시긴 하셨나 봐요. 더 기다리게 해드려요. 일단 빨리 조립해야죠.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변수가 있어서 좀 기다리기 죄송합니다. 기존의 헬리코일은 날려버리고 안에다가 퀵서트라고 해서 볼트 타입처럼 하우징이 있거든요. 그걸로 4개를 다 바꿨어요. 이런 것들 놓쳐갖고 그냥 막 급하게 작업하면 차주분 손해고 결국에 제 손해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원상복구를 해주거나 바꿔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 나중에는 신뢰를 잃어버린다고요. 오케이. 확실히 니트릴 장갑이 슈퍼덱스? 좋네. 이거 진짜로 괜찮아. 그립도 괜찮고 두께감도 괜찮고. 저희도 협찬으로 그냥 요거 2박스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세차하실 때나 기본적으로 기름때 만질 때 정비할 때 다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또 그 그립감 좋아지도록 뭐 문양도 있잖아요. 네, 있어가지고 미끌거리지 않아요. 보통 일반 니트릴 장갑은 미끄럽거든요. 확실히 그립이 좋아. 차라리 과거에 철판펜으로 만들었던 게 더 튼튼했겠어. 이게 플라스틱이라 열 변형이 되면 가스켓 자리에서 잘 새거든요. 더욱이나 가스켓도 얇아. 뭐 이러면 정비사만 좋은 거죠. 저 하면 또 바꿔야 되니까. 플라스틱은 만들면 만들기 쉽잖아요. 사출이 쉬우니까. 그리고 부자재 값이 좀 적게 들어가죠. 철제로 하는 것보다. 과거에는 이 고무로 된 가스켓이 없고 철제로 된 펜이어서 실런트만 다시 재접합을 시켰으면 되는데 오일펜도 따로 가스켓도 따로. 가스켓이 얇잖아요. 얘만 바꾸면 또 어떻게 되냐, 펜 변형 때문에 또 셉니다.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같이 바꿔야 돼. 그렇다고 저렴한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저렴하진 않죠. 정비 비용을 따지면 현대차만 한 데가 어딨어. 자국의 제작사 브랜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진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브랜드하고 주행 감성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격차가 진짜 정말 많이 났는데 요즘에 어떻게 해? 그냥 일반적으로 타면 잘 몰라요. 국산차가 많이 좋아졌다고. 영상 계속 찍다 보면은 말로도 엔진 분해 가능하잖아요. 다만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어설플 수는 있겠죠.
영상 편집할 때 그 같은 장면을 최소 몇 번 봅니까? 최소 못해도 한 대여섯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션을 계속 자르고 붙이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압수감용을 재고 있네요. 딱 들으면 알잖아 이제. 인젝터를 고정하는 얘가 키가 잘 부러진다 그렇게. 전에 인젝터 가르쳤다는데 안 바꿔준 것 같아. 이것도 하나에 14,000원이에요. 소리 안 나고 좋네. 얘도 발레오? 발레오. 정품하고 몇 배 차이 나는 줄 알아? 3배 나요, 3배. 같은 부품인데. 예를 들어 정품이 한 120만 원 하면 얘는 한 40만 원 돈 하는 거예요? 네. 얘가 160 얼마더라고 정품이. 얘가 물건값이 50 얼마, 60만 원 조금 안 됐어. 아우디들 실수 많이 하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가변술 플랫 이 안쪽에 헤드에 걸려서 열어서 장착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헤드 벽에 걸린다고. 나중에 흡기 플랩 제어 불량 경고등이 들어오죠. 가스켓이 불량이네. 이거 뭐 억가하려고 보내는 느낌인데 이거. 부시는 친절하게 써줘. 28Nm로 조여라. 친절한 보시. 얘는 멀쩡하고 얘는 터져 있고. 이 앞에 이 꼭지가 마그넷 타입으로 튀어나오면 안에 밸브에 오일압을 빼고 닫고 있으면 오일압을 채우고. 진짜 몇 년에 한 번 꺼낼까 말까 하는데 그렇죠. 타이어의 최대 PSI는 60 PSI 50 정도로 맞춰서 넣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크리스마스랑 이쁘게 꾸미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크리스마스 때 어디 있었어 이거? 저희 집에 있었나 봐요. 새해를 맞이해서 돌려보내드리네. 가끔 A7 스포일러 튀어나와서 안 들어가는 애들 있거든요. 배터리가 수명이 거의 다 됐을 때 이 A7 모델에서 스포일러가 튀어나와서 안 들어갑니다. 얘가 이상하게 올라왔네? 배터리 교환하시면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전보다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진짜 가솔린 엔진 소리예요. 털털 터는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 오일은 집어넣었는데 차주분이 엄청 찝찝하셨어요. 그 오일팬의 쇳가루를 신유 한번 넣고 헹궈내고 다시 한번 빼서 엔진오일 다시 한번 교환해 드릴 거예요. 쇳가루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엔진 바꿔. 야, 설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보통 영화에선 이런 걸 플래그라고 하던데요. 조심해. 안돼. 아니야. 그럼 절대 안 되지. 얼마나 열심히 만졌는데. 헤드 커버도 억가당하고 헤드도 억가당하고. 오일 필터에 뭐 큰 조각 같은 거는 보이지 않거든요. 40분 정도를 시동을 걸어 놨는데 누유 한 방울 없이 깨끗하죠. 깨끗하죠. 넣은 지 얼마 안 된 건 진짜 이렇게 깨끗하네요. 네. 그리고 엔진 내부가 거의 뭐 세척제를 많이 또 뿌렸기 때문에 오일은 한번 갈고, 그리고 실린더 헤드가 또 가공된 헤드에다가 원래 지 것과 지 것이 아닌 것이 또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들이기가 필요할 거예요. 한 2,000km 정도. 지금 4편의 영상으로 찍혔잖아요. 처음에 작업자 실수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최초에 작업했던 회사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작업 사진부터 일일이 다 보내주셨고, 근데 이제 원인 파악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차량 피해액 보상은 벌써 차주분한테 첫 번째 영상 올라가기 전에 벌써 지불을 하셨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영상에 나와서 갑자기 이제 보상을 해줬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정비사 입장에서 안타까웠던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체적으로 AS가 됐었다면 그 대표님도 혹은 소비자분도 큰 비용하고 혹은 이렇게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아쉬워요. 또 실수를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간혹 실수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때 그 회사의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법정 싸움을 하고 막 지지부지하고 이런 정비소는 아니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이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를 손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고쳐서 출고해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아마 많이 혼나셨을 것 같아, 사장님한테. 아무튼 잘 수리가 된 것 같으니까 내일 시운전 하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고 영상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차주분하고 방금 통화했는데 하루빨리 보고 싶으신가 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때 우리 여기 살짝만 오르막 올라가도 막 심각한 소리가 났잖아요. 아, 거칠다. 힘도 좋아졌어. 2000cc 터보 엔진이라 힘이 정말 막 많진 않지만 전보다 확실히 경쾌해요, 차가. 그리고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싹 사라지네요. 이게 11만 9천 킬로. 이 키로수 때 뭐 고장이 좀 날 수도 있죠. 뭐 플러그나 뭐 점막 코일 혹은 누유가 좀 생긴다거나 냉각수 누수가 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는 연식과 키로수예요. 근데 이제 잘못된 좀 접근 방법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정차 시에 그 툭툭거리는 진동이 좀 심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영상 중간에 설명드렸다시피 1번, 3번, 4번 실린더에 배기밸브가 이제 망가졌던 기밀 불량이었죠, 정확하게 따지면. 배기열이 축적돼서 문제가 요즘 아우디 2000cc 가솔린 뿐만 아니라 터보차의 모든 엔진에서 간헐적으로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혹사시키거나 그러면 배기열로 인해서 배기 밸브나 실린더 헤드의 밸브 시트 면에 밀착 불량 이런 것들을 가져올 것 같아요. 승차감 단단한데? 이게 아우디의 맛이 아닐까 싶어요. 프레임리스 도어들이 차폐 방음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차가 많이 좋아졌죠. 네, 확실히 좋아졌어요. 정차 시에도 엔진 마운트가 조금 좋지 못해서 잔진동이 좀 있긴 한데 툭툭툭툭툭 하고 치는 증상은 없어요. 지금 한 10여 킬로 정도를 탔거든요. 엔진 경고등도 없고 서 있었을 때 들어왔던 오일 압력 감소 경고등도 들어오지 않고 중고로 조합하다 보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길들이기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안에 오일 한번 씻어내는 개념으로 다시 교환해드리긴 했는데 한 2000km 정도 타시고 오일 교환하면서 저 또한 또 혹시 AS 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00km 있다가 오셔가지고 방문하시면 다시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상이 있다면 또 AS 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좀 정비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리했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정비소의 신뢰가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가속력도 풀부스터를 채웠을 때 부스터압이 빠지지도 않고 엔진의 노킹이나 이런 것도 없이 경쾌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엔진 작업을 하고 나면 최대 출력을 한번 사용해보고 점검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님 차를 또 왜 이렇게 함부로 몰아요 하실 수가 있잖아요. 풀악셀도 한번 해보고 하체 둔턱도 넘어보고 고속주행도 해보면서 차량을 조금 가혹하게 썼을 때 혹시라도 정비 실수가 있으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악셀 좀 밟아봤는데 차 상태가 괜찮습니다. 댓글 보다 보니까 여전히 아우디를 억가하시더라고요. 성향차인 것 같아요. BMW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하체 세팅 철학은 칼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예민하고 뭐라 그러지? 딱딱한 속에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면 아우디는 유연한 속에 편안함을 주는 그런 세팅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가 BMW잖아요. 근데 아우디는 BMW보다 민첩성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훨씬 고속 범프 구간을 만났거나 노면이 좋지 않은 길을 조금이라도 지나갔을 때 BMW에서 주지 못했던 그 노면에 붙어 있으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타봐야만 알 수 있어요. 뭐라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엔진
고치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뭐만 하면 범버 뜯고 앞에 패널 뜯고 라제타랑 이런 거 다 뜯어내야 돼요. 뭐만 했다면 앞에를 뜯어내야 돼. 그런 것들을 이제 봐오고 정비를 해오는 입장과 또 보셨던 분들은 아우디가 정비성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또 한번 해놓으면 예전과 같은 컨디션을 또 유지해 주거든요. 진짜 저는 정비성이 최악은 벤츠라고요. 진짜로 요즘에. 아, 요즘에 바뀌었나요? 예. 간결함이 사라지고 구조적으로 복잡해지면서 배선이나 이 호스의 위치, 과거 아우디가 정비사를 불편하게 했던 부분들이 벤츠들이 너무 유독 많이 나타나요. 요즘에 간결함이 떨어지고 내구도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신차 대 신차를 비교했을 때는 브랜드가 주는 매력에 맞게끔 타시는 게 어떨까. 차량의 기본 요소, 달리고 서고 선회하고, 거기서 이제 고급감을 느끼는 것이 승차감이잖아요. 독삼사들은 기본 요소가 잘 돼 있다고요. 달리고 서고 선회하고. 그래서 계속 애정을 갖고 타시는 게 아닐까. X7 리뷰해야 되는데. X7 X7은 볼 때마다 되게 웅장하게 생겼어요. 멋있죠. 오늘 아우디 긴편 영상을 찍게 됐는데, 차주분이 오랜 기간 이 정비를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셨고 고생을 하셨잖아요. 기다려주신 차주분과 오랜 기간 시청해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돌아오는 설 명절 잘 보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